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약 9% 늘린 470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입니다. 2.8%, 9%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3배나 늘렸어요. 증가율이 3배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 국가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을 때 긴급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늘려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고 방공호를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킬체인을 완성하고 등등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릴 때만 이런 일이 허용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를 늘리고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기업이 만들어야 될 일자리를 정부가 스스로 늘리겠다라는데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 집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종 목표는 장기 집권입니다. 모든 정치 집단의 제1차적 목적은 애국이 아닙니다. 결국 집단 이기주의고 그것은 장기 집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장기 집권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벌려놓았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아마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입니다. 벌어들인 그동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쌓아놓은 이 국가의 부를 어떻게 나눠 먹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성장론이 되려면은 기업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죠.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선동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선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배 주도 성장입니다. 분배 주도 성장.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통계 주도 성장이라고 아주 농담을 했습니다.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데 일단 분배 주도 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분배 주도 성장은 성장이 아니죠. 분배 주도로는 성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 자체로서 이 문장론적으로 이게 모순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는 개인이나 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야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돕고 개인을 똑똑하게 교육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되어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 지금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될 때 아닙니까? 이렇게 IT 기술이 확산되는데 공무원이 할 일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숫자를 줄여야죠.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정부 의존형 인간으로 만듭니다. 노예 근성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은 뭐냐?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아니,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행복을 책임집니까? 행복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전체주의적 정책을 펴는데 이용해 먹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게 표밭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정부 의존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정권을 계속 지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세 번째, 복지를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공짜 심리를 가르치고 정부 의존형 인간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애국심이 약해집니다.
이해심이 커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좌경적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이번 예산을 보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고 대북 지원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북한 주민보다는 김정은을 더 존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와 별도로 중고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유엔에 의한 유일 합법 정부 인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했을 때 과연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이 정권의 정책은 전체적 방향이 계급 투쟁론이나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고 법률을 계급적으로 적용하고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정권 내부에 들어갔다는 끈질긴 문제 제기에도 반론을 하지 않고 김정은에 대한 굴종과 국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민족 반역자인 김정은을 민족 세력이라고 전제한 바탕에서 이들과 손을 잡는 이른바 민족 공조를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은 점, 그리고 북한의 공산화 전략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법제화하겠다는 발상 등등, 이렇게 되니까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체제 전복을 위한 프로파간다를 이 정권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원로 언론인 국무총리 지낸 분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과 반공 자유민주주의 해체를 노린 겁니다. 국가 예산도 그 방향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즉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하여서는 적대적이고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자 민족 정통 세력인 위대한 한국의 문명 건설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국민들에게는 공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급적 적대감, 공짜 심리, 배은망덕의 감정이 합쳐지면은 국민들은 진위, 피와 선악 구분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선거를 하더라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조선조 정치와 주자학과 위선적 명분론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선동적 생리가 이런 정권의 전략과 또 잘 맞아떨어집니다. 언론이 깨어 있으면은 이런 반헌법적, 반문명적, 반국가적 정책은 집행될 수가 없는데,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를 응원하면은 상당히 국민들이 어렵게 됩니다. 즉 국민들이 스스로 분별력을 되찾아 문재인 정권에 맞설 것이냐, 또는 그동안 건설한 이 문명의 제도적, 구조적 반격이나 반발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문명의 제도적, 구조적 반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백지화하려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단체, 기술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제동을 걸고 하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권력이 아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 이것 또한 제도의 반격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세력을 법의 판결로서 견제하는 것, 이것 또한 문명의 반격이고 제도의
반격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유복한 삶을 즐기고 있는 최장수 국가, 그리고 최고 학력의 국민들이 이것은 너무하다. 이 정책은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간다. 국민들을 타락시킨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문명의 반격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비판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준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지지율이 지금 50% 이상입니다. 대중민주사회에서는 몇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수준이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는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의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